안녕하세요. 장병윤입니다. 2주 2차 시 생산 운영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거 약간 복습하고 프로세스 구조, 전략과 운영 관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리자가 프로세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한번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이낸셜 매저, 익스터널 매저, 인터널 매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파이낸셜 매저하고 익스터널 매저가 서로 얼라인이 돼야 되고 익스터널 매저는 인터널 매저하고 얼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터널 매저는 어떻게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지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냐면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부 측정 지표 익스터널 매저하고 인터널 매저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갖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된다. 인터널 매저는 프로세스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통제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제품 속성, product attribute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external 매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고객 만족, 제품 비용, 배송 반응 시간, 다양성, 그리고 질, 품질 관점에서 제품 속성이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능력, 컴피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프로세스 능력 컴피턴스는 인터널 매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통제할 수 있는 4가지 상품 요소에 따른 프로세스의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프로세스 비용, 흐름 시간, 플로우 타임, 프로세스 코스트, 자원 다양성, 리소스 플렉시빌리티, 프로세스의 품질, 프로세스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표, 어떤 목적은 회사의 목적은 다양할 수가 있지만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이낸셜 매저, 즉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익스터널 매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죠?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익스터널 매저 익스터널 매저를 갖다가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인터널 매저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인터널 매저가 프로세스 비용, 흐름 시간, 그리고 자원 다양성, 프로세스 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EI, Financial Measure, External Measure, Internal Measure가 서로 얼라인이 돼야 된다. 이걸 갖다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요약했던 내용입니다. 성능 측정의 중요성, 제품 속성, 프로세스 능력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회사의 제품, 기업이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선택, 그렇죠? 4가지 차원, 제품의 4가지 차원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딜리버리 리스폰스 타임, 프로덕트 퀄리티, 그리고 프로덕트 버라이어티 이 4가지 관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4가지 관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세스에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결국에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혁신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고 또 해나가야 회사나 또는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 능력 중에서 요 한 가지를 안 했는데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아키텍처의 하나의 극단, 샵과 플로샵, 하나의 극단, 이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의 극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 이제
공장에서 또는 서비스 오퍼레이션 또는 공장 매뉴팩처링 센터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운용되는 것은 잡샵이나 플로샵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프로세스 디자인, 계획, 통제, 향상, 즉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구조는 활동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의 종류와 프로세스 네트워크 상에서의 그들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여기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프로세스 관리에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배웠었죠. 그때 네트워크 부분에서 네모로 된 것과 세모로 된 거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모로 된 것, 그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능력은 프로세스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프로세스 능력이 많이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조립 공장은 생산되는 전 차종의 공통적인 엄격한 순서에 따라 전문화된 생산 자원이 배열된 프로세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공구주물 공장에서는 각기 다른 흐름 순서를 갖는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신축적인 생산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조를 가집니다. 다음 그림은 자동차 제조 공정 라인과 공구주물 공장의 예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제조 공정라인은 전문화된 기계가 있고 공구주물 공장은 전문화된 기계가 아니라 플렉스블한 자원들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세스 구조는 잡샵과 플로샵 프로세스의 두 극단 간의 스펙트럼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잡샵하고 플로샵을 갖다가 잘 알고 있으면 어떤 공정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잡샵과 플로샵 이걸 알면 어떤 공정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극단에서 잡샵은 소량에 맞춤화된 다양한 상품, 양은 작은데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유연한 자원을 사용합니다. 유연한 자원, 플렉스블한 자원을 사용합니다. 잡샵은 고급 제과점, 공구공장, 경영 컨설팅 회사, 변호사 사무소, 디자인 회사, 이런 것들이 잡샵 공정에 해당합니다. 잡샵은 다른 여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범용 생산자원을 사용합니다. 범용 생산자원. 그래서 펑셔널 레이아웃 또는 프로세서 레이아웃, 요걸 기능별 배치 또는 공정별 배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설계는 조직의 생산자원을 프로세서 활동 또는 부수의 수행 기능별로 집단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잡샵 생산 공정에서는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프레스 설비 부분에 그리고 모든 선반기기는 선반 부분에 설치합니다. 기능별로 또는 공정별로 배치를 한다는 말이죠. 프로세스 능력의 관점에서 잡샵은 높은 프로세스 유연성과 맞춤화 생산이 가능하지만 높은 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긴 흐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잡샵의 특징은 높은 프로세스 유연성 또는 맞춤화된 생산이 가능하지만 처리 비용이 높고 높은 처리 비용이 높고 긴 흐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우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로우샵은 전문화된 생산 자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전문화된 생산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한정된 일을 하지만 정확함. 그래서 품질이 일반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정확함과 속도가 높습니다. 특정화된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조립 라인입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
플로샵의 가장 유명한 해가 1913년 헨리 포드에 의해서 창안된 자동차 조립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조립 라인은 디스크리트한 플로샵이고 컨티뉴어스한 플로샵에 얘는 음료수 공장, 제철소, 정유 공장, 화학 공장 이런 것들이 컨티뉴어스 플로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S처럼 대량 생산에 필요한 고속 생산 용량은 공장 및 설비에 높은 고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높은 고정 비용을 요하지만 이 비용은 생산을 하면 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결국 낮은 생산 비용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많이 했지만 많이 생산을 하면 단가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산 자원의 배치는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활동들에 맞춰서 배열되어서 이런 공정을 갖다가 제품별 배치, 프로덕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플로샵과 잡샵의 특징, 자원의 특징, 다음과 그리면 프로세스 구조에 따른 잡샵과 플로샵의 구조에 따른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제품의 볼륨에 있어서 잡샵은 소량 생산, 플로샵은 대량 생산이겠죠. 전문화된 장비가 잡샵에는 적고 플로샵에는 많고 제품의 다양성은 잡샵에는 제품 다양이 다양하고 플로샵은 별로 다양하지 않고 셋업 시간은 제품을 갖다 다양한 제품을 갖다 만들어야 되니까 각 제품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조정을 하는 걸 갖다가 셋업 또는 체인지 오브라고 하는데 셋업의 빈도가 잡샵은 높고 플로샵은 낮다 이 겁니다. 잡샵에서는 사람들이 전문화된 어떤 기술을 갖다가 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잡샵에서는 레이버 스킬이 높고 플로샵은 상대적으로 낮다. 변동 비용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잡샵에서는 변동 비용은 높다. 근데 플로샵은 변동 비용이 낮다.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상 어떤 프로세스 구조가 적절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두 극단적인 형태 사이의 중간점 어디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상 초기에는 생산량이 적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용 설비에 대한 많은 자본 투자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명 주기상 초기에는 잡샵이 적절한 프로세스가 됩니다. 잡샵이 적절한 프로세스가 되고 하지만 제품 시장이 성숙화되면서 양이 증가하고 제품의 일관성, 원가 및 반응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그때는 뭐죠? 플로샵이 보단 적절한 프로세스 구조가 되고 제품 수명 주기가 종말에 다다르면 양은 감소하고 대체 수요만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서 잡샵이 보다 적절한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죠? 초기에는 잡샵, 성숙일 때는 플로샵, 다시 종말일 때는 잡샵이 적절한 프로세스입니다. 적절한 프로세스 구조의 디자인은 구조에 의해 프로세스의 특장점과 초점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요컨대 고객이 가장 중시하는 차원 기준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기업의 성공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뭐죠?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세스 설계를 갖다가 고객의 기대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게 고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 거죠? 고객의 기대와 일치하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의 능력은 프로세스 설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프로세스 디자인, 계획, 통제, 항상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성공은 비용 효과적인 방법에서 고객의 기대를 초과하거나 만족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세스의 수행을 위해서 프로세스 관리자는 항상 다음 5가지 중요한 질문을 고려해야 됩니다. 프로세스 설계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프로세스의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척도를 사용해야 하는가? 프로세스 운영에는 어떤 방침을 적용해야 하는가? 프로세스의 성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프로세스의 성과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가? 프로세스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와 같은 질문을 갖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내용을 디자인 메트릭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래닝 컨트롤 임프루먼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세스 관리자는 이것들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 파트는 어떤 프로세스, 디자인 혹은 설계해야 되는가? 프로세스의 구조죠. 메트릭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성능 측정입니다. 성과 측정. 어떤 프로세스의 성능 측정을 위해 어떤 척도가 사용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획, 프로세스 계획 부분은 프로세스 운영에는 어떤 방침을 적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컨트롤 부분은 프로세스 성과는 어떻게 통제되어야 되는가? 임프루먼트는 프로세스 성능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디자인하는 동안에는 관리자는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프로세스 설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디자인 결정은 공장의 위치, 생산 용량, 제품 및 프로세스 설계, 생산 자원의 선택 및 투자, 자본 기술 노동을 포함합니다. 조 규모 등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일정한 자동차 회사 도요타를 의미합니다. 도요타는 일정한 자리에 있는 작업자가 많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대신 작업 대상 차량이 작업장 사이를 움직이는 라인 흐름 공정을 이용하여 코롤라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도요타는 다양성은 제한되지만 대량의 코롤라 차를 저가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페라리, 고가 자동차죠. 페라리는 고도로 숙련되고 유연한 작업자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보다 신축적인 프로세스, 즉 잡샵 형태의 공장을 이탈리아에 두고 모든 차량을 그곳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페라리의 경우는 한 대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하지만 페라리는 고도의 주문 제작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가 잘하는 것이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척도 선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릭 아이덴티피케이션 척도 선정 과정에서는 관리자는 프로세스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척도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상적으로 프로세스 척도는 고객의 기대와 프로세스의 능력과 연계된 회사의 전략적 목표로부터 산출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매저, 인터널 매저, 익스터널 매저, 이게 얼라인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응 속도에 초점을 맞춘 기업은 정신도를 보장하기 위해 주문 조달 시간을 주의 깊게 추적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목표는 경영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더 잘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계획, 통제, 향상을 가져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플래닝, 프로세스 계획은 다양한 척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성취를 도와줄 관리적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관리적 정책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세스의 운영 및 자원의 사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매점에서 관리정책은 어떤 상품의 보유 재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며 언제 재주문이 요청돼야 하는지를 구체화합니다. 콜센터와 자라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에서는 반응 시간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주당 요일별로 하루 중 시간대별로 유지하여야 할 서버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서버라는 것은 고객 전화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자라와 같은 의류 소매 업체는 비싸지만 대응 시간이 빠른 유럽의 공급처로부터는 언제 물건을 조달하고 싸지만 리드타임이 긴 아시아의 공급자로부터는 언제 물건을 조달할지에 관한 경영방침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영방침은 프로세스 계획이죠. 경영방침은 원가, 유연성, 품질 및 시간 기준으로 목표로 삼은 성과 수준을 달성하도록 깨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통제는 단기간에 실제 프로세스 성능이 예측한 성능을 따라가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 프로세스 관리 관점입니다. 프로세스 관리의 전술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얼 상자에 내용물을 담는 기계에는 각 상자에 담는 시리얼량에 약간의 자연스러운 변동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일관되게 넘치거나 또는 모자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성과가 계획된 성과 목표 값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성과와 목표 값을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실제 성과를 모니터하고 이를 계획된 목표치에 비교하고 편차가 발생했을 때 수정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관리자는 장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내부 척도를 파악하고 프로세스 설계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자신의 부품 공급업자들이 더욱 신축적이어야 하고 적은 재고를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도요타의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제품 결함이 나타나는 즉시 이를 검출하고 또 모든 생산 라인에서 작업 변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 변화는 신축성, 재고 및 생산 시간에 관해서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관리자는 성공을 위해서, 기업의 성공,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 프로세스 설계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프로세스의 성과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척도를 사용해야 하는가? 프로세스 운영에는 어떤 방침을 적용해야 하는가? 프로세스 성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프로세스 성과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기업 내부 또는 기업 안에 있는 디파트먼트 내부에서만 작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최선의 성능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간 또는 조직 간에 말한 좀 전에 내가 이야기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품은 항상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변하고 정치적인 것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고려하면서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를 갖다가 충족시켜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정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고정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를 고려하면서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추구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프로세스 구조는 잡샵, 플로샵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회사는 이 잡샵과 플로샵의 어떤 중간 위치라고 하면 잡샵과 플로샵의 어떤 사이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야기 드리면서 잡샵하고 플로샵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세스 구조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은 프로세스 구조가 익스터널 매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세스 설계를 고객 기대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즉 프로세스의 설계는 회사의 비전, 목표, 그리고 고객 기대와 일치시키는 것이 프로세스 구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디자인, 메트릭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래닝, 컨트롤, 임프루브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어떤 프로세서 디자인 혹은 설계여야 하는가, 고객 기대와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서의 성능 측정을 위해 어떤 척도가 사용되어야 되는가, 플래닝 부분에서는 프로세서 운영에는 어떤 방침을 적용해야 되는가, 즉 이 척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침을 적용해야 되는가, 컨트롤은 성과가 어떻게 통제되어야 되는가, 즉 이 성과가 목표 대비 어떻게 통제되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항상 프로세서 성능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이걸 개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혁신이라는 부분,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변했을 때 우리가 이 5가지 질문을 계속 새롭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우리의 성공과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전략과 운영관리의 관계를 학습하고 그들의 역사적 개발 과정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먼저 전략적 포지셔닝과 운영적 효율성, 오퍼레이셔널 이펙티브니스하고 스트래티직 포지셔닝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의미를 논의해 볼 거고, 전략적 체계, 시장과 고객, 그리고 제품의 관점에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정의해 보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전달하는데 필요한 운영 전략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적합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적합성, 스트래티직 핏이라고 하는데 회사 운영의 전략적 적합성의 중요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화된 운영, 이게 뭔지, 포커스드 오퍼레이션이 뭔지 같이 공부를 좀 해보고, 다음으로 제품과 프로세스의 조합, 매칭, 프로덕트 앤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운영 곡선과 교환, The Operation Frontier and Trade Of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비용과 반응 시간, 다양성과 질적 측면, 품질적 측면에서 경쟁 제품의 운영 곡선의 개념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략과 운영 관리의 역사, 운영 관리의 역사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인터넷과 전산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숙제는 3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한 문제, 파트 2 두 문제, 그리고 파트 3 한 문제,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제출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만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씩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가 뭐다, 생산 운영 관리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들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막 속으로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가니까 너무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때는 꼭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도서관이나 아니면 주위에 아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궁금증을 갖다가 해소하도록 하고 만약에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될 때는 조교나 아니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오늘 시청해 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조만간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도 이번처럼 온라인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